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찰스 아이젠스타인의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3부입니다. 이 책이죠. 찰스 아이젠스타인 속의 일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목차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새로운 경제를 사는 법입니다. 3부 전체 내용을 아이젠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수반되는 의식과 관습의 전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의 분리가 치유됨에 따라 우리는 경제와 영성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경제란 우리가 가진 선물을 어떻게 베풀고 필요를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이며 세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경제적 사고와 습관을 바꿈으로써 다가오는 커다란 변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그러한 변화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본격적으로 3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젠스타인은 돈을 매개로 한 교환과 선물의 교환을 뚜렷이 구분했죠. 돈을 매개로 한 것은 합리적 이익 추구의 영역이며 선물 교환은 이타적 영역에 속하죠. 이러한 경제의 이분법은 다른 여러 가지 이분법들, 인간과 자연이라든가 정신과 물질, 선과 악, 성과 속, 정신과 육체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스타인에 따르면 이 분리의 시대가 끝나감에 따라 모든 이분법들이 무너지고 있고 정신과 물질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물질이 신성해짐에 따라 선물의 정신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아이젠스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젠스타인은 물질이 신성하다고 보죠. 그래서 경제학에 신성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돈도 원래 신성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핍의식이 생기고 남이 어떻게 되든 축적하려는 욕망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돈의 선한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됨으로써 다시 말해 선물의 속성이 부여될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고받음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생태적 비용의 내부화는 우리가 지구에게 주는 만큼 지구로부터 받게 됩니다. 선물의 출처에 감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공유자원의 회복이란 모두에게 속한 것을 사용하려면 모두에게 돌아가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물은 쌓이지 않고 순환합니다. 그래서 축척이 아닌 소멸화폐는 부가 소유되기보다 순환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선물은 또한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향해 움직입니다. 사회 배당금은 모든 사람들의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켜 줍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남이 나한테 뭔가를 선물하면 나는 고마워하며 선물을 준 사람한테 보답하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선물은 의무감을 낳고 공동체 내의 경제적 순환이 계속되게 만듭니다. 선물 경제로 살아가려면 선물을 베풀 의무뿐만 아니라 받을 의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증여론의 저자 마르셀 모스는 식사에 참석하거나 식사 준비를 함께한 경우 반드시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하는 의무를 바탕으로 법과 도덕 체계를 발전시킨 다야크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물 경제에서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선물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을 갖기 싫은 사람들은 돈을 매개로 한 거래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상업적 거래에서는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을 살 때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경제 체제 하에서는 의무감도 유대관계도 없죠. 사람들은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선물 경제는 이와 다르죠. 누가 도움을 구하면 여기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사회 전체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신에게 해준 것들 기억하지요? 선물을 기꺼이 받는다는 것은 선물 준 사람 또는 사회 전체에 대한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죠.
분리된 자아의 시대에서는 의무와 감사가 서로 구별되어 있는데 아이젠슈타인은 이 둘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의무는 무엇보다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주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욕구가 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무는 내부로부터 생겨난 욕구가 주이기 때문에 감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필요와 그 필요에 부응하는 선물을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선물 경제인데 아이젠슈타인은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화폐 경제에도 바라는 바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 경제는 그러한 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불 능력이 없는 대상을 배제하고 부가 집중되고 공동체와 유대관계를 와해시키고 순환 법칙을 부정하고 돈과 재산 축적을 지향했죠. 화폐가 타락하고 오용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평등적이고 포괄적이고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축적하지 않고 유대를 이끌어내는 신성한 경제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런 경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경제는 이대로 지속될 수 없다고 아이젠슈타인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경제 기본 원리에 따라 살면서 새로운 경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적물로서의 부는 농업 문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필요한 것이 충족되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여가를 즐겼죠. 하지만 농경인에게 여가는 죄의식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언제나 할 일이 끊이지 않았고 쉴 시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저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농경인들의 태도와 부의 개념을 계승했죠.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도 우리는 부를 계속 축적하려 하죠. 반대편에서는 빈곤과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현상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의 축적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농경시대 3000년, 산업시대 300년, 정보화시대 30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되었죠. 아이젠슈타인은 지금 여러 의미에서 특이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축적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류와 그 인류가 자연과 맺을 새로운 관계에 이 축적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나름대로 인간이 자원을 비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비함으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수렵 채집인들도 축적을 하려 했지만 비축할 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자원을 축적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과시적인 자원 비축과 소비가 짝짓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고 진화생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이젠슈타인은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불안과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의 상황을 고대인들에게 투사하는 교묘한 순환론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원을 축적하고 과소비하는 능력이 번식에 유리한 사회는 자원 분배가 불공정한 사회에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물 기반 사회에서는 더 많이 사냥하고 더 많이 채집하는 사람과 짝짓는 것이 자손들의 행복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고 아이젠슈타인은 설명합니다. 수렵 채집인들과 심지어 원시 농경인들도 자원을 비축하고 지배하기보다는 여가를 선호했고 꾸준히 저생산을 유지했으며 유전자에 기인한 부의 과시 경쟁 같은 것은 없었다고 인류학자 도주의 연구를 인용합니다. 오히려 축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높은 지위가 아니라 오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축적이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하고 심지어 성적 매력을 높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젠슈타인은 이러한 현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축적의 사고방식은 분리의 시대와 함께 떠올랐다 지금 함께 저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 경제에서는 축적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죠. 아이젠슈타인이 주장하려는 주요 주제는 수렵 채집인의 사고방식, 즉 선물 경제죠. 이것을 현 기술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며 이는 과거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축적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생산을 줄이기 위한 대안들을 앞에서 제시했죠.
현재 자발적인 간소함을 택하는 사람들, 그런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비축척은 자산을 과도하게 축척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고결해지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유하기보다 베푸는 것이 더 기분 좋은 것이라는 깨달음, 축척을 통한 안전보장이 환상이라는 깨달음, 과도한 돈과 재산은 삶을 짓누르는 짐이라는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물은 순환되어야 한다는 선물의 핵심 원리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저자는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쓰지도 않을 것을 혼자 쌓아두고 있을까? 만약을 대비한다는 이유 말고는 소유하고 축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물 문화에서 그런 만약의 사태가 닥친다면 누군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 것입니다. 하지만 축적 문화에서 그런 만약의 두려움은 자기 실현적이 되므로 취약함과 결핍이라는 가정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아이젠스타인의 생각입니다. 부자도 실은 나눠주고 주고받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물건을 쌓아두죠.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저자에 따르면 그것은 우주 속에 홀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를 지배하는 두려움이고, 축척은 왜소한 분리된 자아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확대는 허구이고 뻔한 거짓말에 불과하죠. 우린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젠스타인은 비축척의 실천이 고결한 일이고 자신이 그런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오히려 비축척을 통해서 자유와 홀가분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자와 거리가 먼 보통의 관대함을 지닌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축척에 대한 제한은 고결함과 거리가 먼 것이고 오히려 실용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축척을 하면 우선은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내가 베풀면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축척을 하고, 선물을 통해 자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대관계라는 부를 계속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축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축척을 통해 물질적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직관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죠. 소유는 짐이라는 진실, 참된 부는 나눔에서 온다는 진실, 남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행한다는 진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경제 시대의 올바른 투자는 무엇인지 아이젠스타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말 영어로 인베스트먼트죠. 이 말의 어원을 따져보니까 베스트먼트, 의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접두어 인이 붙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벌거벗은 돈에 새로운 옷을 입힌다는, 물질적 사회적으로 싫지 않은 어떤 것을 입힌다는 의미로 투자 개념을 어원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투자는 돈에 신성한 제의를 입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신성해지고 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즉 다가올 경제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투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투자는 다가올 세상에 대한 심리적, 실질적 대비입니다. 선물의 생산적 채널을 찾아서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한 뒤에도 지속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돈은 사라지지만 감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투자를 하자는 거죠. 신성한 투자란 넘치는 풍요를 창조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고, 필요에 부응하는 투자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투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젠스타인은 사회 책임 투자나 윤리적 투자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을 제안합니다. 이 둘은 방향은 옳지만 결국은 금전적인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의 화폐화를 영속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돈은 이자가 붙는 빚과 세계의 화폐화, 여기서부터 근원하죠. 따라서 진정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싶다면 투자 수익을 바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실로 급진적인 제안이죠. 풍요의 세상, 감사의 세상, 선물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가진 돈을 사용해서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을 이끌어낸다면 당장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자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넉넉히 비축한 사회는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선물 경제를 준비하고 선물의 정신으로 현재를 살아가려면 돈을 더 불리는 투자에서 축적한 돈을 선물로 사용하는 투자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낡은 세상이 새로운 세상에 주는 선물이며 조상들이 미래 세대에 주는 선물이며 우리를 어른으로 길러낸 생명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고 어른이 된 우리는 선물을 계속 이어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처럼 이 세계도 1만 년에 걸친 문화와 기술의 최종 산물인 거대한 돈더미 꼭대기 위에 앉아 있다고 비유적으로 아이젠스타인은 현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방대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고 도로와 비행기도 갖추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 영역을 확장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데 사용한 막대한 장비들이 이미 있죠. 이제는 그 분리, 지배, 통제의 도구들을 세계 치유와 재통합을 위해 쓸 때가 왔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인류 역사상 축적된 부와 기술과 도구들을 선한 용도로 쓰자는 거죠. 아이젠스타인은 돈을 써서 돈을 파괴한다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자연, 사회, 문화, 영적 공유 자원이 돈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돈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시대의 붕괴는 앞당기되 그 충격은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고리대금 화폐는 성장하지 못하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자본이나 자연자본이 상품화되는 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이자 기반 화폐의 종말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확장 가능 영역을 줄이고 한 개인의 치유를 돕고 한 지역의 토착 문화를 문화 제국주의로부터 보호할 때마다 돈이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듭니다. 즉 기존의 돈이 파괴되는 거죠. 전통적인 고용은 화폐 영역 확대에 일조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생계 수단의 핵심은 선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한다고 할 때 저임금 노동으로 만든 동일 상품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그 상품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격 차이는 사실 선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굳이 그 상품을 살 필요가 없음에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거나 노숙자 쉼터를 짓는 일, 사회사업이나 복지교사 등 복지 관련 일자리도 선물의 에너지를 나눠 갖는 것, 이런 것이 선물로 먹고 사는 올바른 생계수단이라는 거죠. 올바른 생계수단을 얻기 위해서 아이젠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세계의 화폐화에 순응하는 것이 당신의 진짜 욕망이 아님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 멋진 일을 하고 싶다는 진짜 욕망을 믿으라고 합니다. 올바른 생계수단을 통해 나눔을 필요로 하고 나눔을 욕망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충고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살 때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올바른 생계수단이란 우리의 선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에 쓰려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도덕적 책임감이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해방감을 느껴야 한다고 아이젠스타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신 내면에 나누려는 욕구를 믿고 그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기억하고 기회가 온다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내라고 충고합니다. 때로는 용기를 낼 엄두조차 안 날 때가 있는데 너무 자책하지 말 것을, 그런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고 책 읽는 독자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아이젠스타인은 선물 비즈니스의 예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신이 말한 선물의 핵심 원칙은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에서 가격, 보답에 해당되죠. 그것을 결정하고 보답은 선물을 받은 후에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비즈니스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카르마 병원은 2년 동안 선물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치료를 해왔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고객은 다음과 같은 청구서를 받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담은 앞서 다녀간 누군가 베푼 선물입니다. 당신도 계속 선물을 이어가고 싶다면 원하는 아무 방법으로나 하셔도 됩니다. 병원 사무실에 구비된 선물 박스에 돈이나 그 밖에 선물을 남기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이런 식으로 받은 선물, 즉 치료 서비스에 대한 보답의 형태로 상응하는 선물, 즉 치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단절과 고독은 거의 모든 사회자본 대부분의 관계가 유료 서비스화하고 물건이나 대부분의 상품이 멀리 떨어진 낯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돈만 주면 언제라도 다른 사람을 구했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치 않다는 무언의 인식 속에 사회적 모임들도 공허하고 불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단절과 고독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공동체가 없는 것은 공동체가 선물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을 대부분 돈으로 사는 지금 선물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죠. 다시 말하지만 공동체는 필요를 서로 채워줌으로 생겨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동체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필요를 채우려는 삶이라면 결코 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죠.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서로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지역 생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욕구, 채우지 못한 필요를 채우려는 욕구,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화폐화된 사회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물건을 사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대량 생산이나 재화의 양이나 상품화가 아니라 이것으로 불가능한 화폐 영역 밖에 있는 무엇입니다. 즉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독특한 그 무엇이죠. 보편화된 돈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삶보다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죠. 그 결과 서로를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이 이웃에게 알려지지 못한 채 살아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험, 친밀감, 진정한 소통들인데 가장 필요로 하는 이것들이 서로에게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사생활, 프라이버시로 이것들을 감추죠.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 익숙한 주제에 매달립니다. 신성한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정신적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이젠스타인에 따르면 이는 인접한 이웃이나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유대관계를 뜻합니다. 공동체는 자기 자신의 확장이자 존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속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이라는 환상과 의무로부터의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원한다면 의무, 의존, 유대, 애착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다른 곳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문명에서 가장 채워지지 않는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아이젠스타인에 따르면 신성함에 대한 욕구이고 고유성과 관계성의 체험에 대한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에 굶주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개성적이고 친밀하고 의미 있는 삶에 굶주려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얻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저절로 생겨나고 우리가 선물의 그물망 속에 참여하여 주고받는 선물을 통해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아이젠스타인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영적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말과 대조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성한 경제란 세계를 지금보다 더 신성한 대상으로 다루고 지금보다 더 물질적으로 다룬다는, 달리 말하면 세계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아이젠스타인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한다는 개념은 관계와 순환과 물질적 삶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류는 성장을 강요하는 돈의 광기에 사로잡혀 필요하지도 않은 싸구려, 추한 물건들을 지나치게 만들어내며 아름답고 특별하고 개성적이고 생기 있는 것들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결핍 때문에 관계가 결여된 물질적 환경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더욱 소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새 물건을 사는 것이 더 싸다는 이유로 물건을 고쳐 쓰려 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싼 가격은 비용을 외부화한 데서 오는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고갈시킨 진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즉 비용을 내부화한다면 물건들은 더 소중해지고 세계를 경외의 대상으로 다루며 자연의 선물을 잘 이용하려는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생길 것이고, 이는 경제 논리와 상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신성한 경제는 지난 수천 년간 우리 문명을 규제해온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 예술과 일의 분리를 치유하는 작업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작업이죠. 그 분리의 여정 속에서도 놀라운 기술적, 문화적 창조의 수단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그 수단들을 이용해서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젠슈타인은 강조합니다. 맺은 말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불평등, 폭력, 투쟁이 점점 심해져가는 세상에 길들여져 다른 식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는 거대한 힘들 앞에서 우리는 움츠려든 상태이죠. 아이젠슈타인은 기하급수적 성장에 의존하는 화폐 시스템은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지구와 동반자 관계인 연결된 자아를 향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에 여러 방식으로 신성한 경제의 필수 요소들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현재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 세계의 추악함이 많은 부분 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모습이 온전히 바뀌었을 때 세상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고리대금의 시대, 도약의 시대, 분리의 시대가 끝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성년이 되기 위한 시련의 시기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암흑기, 혼란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짧고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깨어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것을 배워오며 의식 발전의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아이젠슈타인은 진단합니다. 재통합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견할 수 없지만 우리 세대가 끝날 무렵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며 그 세상은 해가 갈수록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2부 재통합의 경제학에서 아이젠슈타인이 언급한 신성한 경제학의 탄생 그리고 신성한 경제학의 특징을 설명하므로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1부, 2부, 3부 전체 정리로 가름하겠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의 위기들, 시련을 겪고 성령기로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인간 정체성, 다시 말해 지구와 동반자 관계로 살아가는 연결된 자아라는 이 정체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나타나야 된다고 아이젠슈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화폐 시스템은 기존의 착취와 약탈의 매개체, 분리된 자아를 확대시키는 매개체가 아니라 선물, 창조, 봉사, 풍요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신성한 경제학의 특징을 아이젠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물의 정신을 회복시키고요. 사회의 동질화, 몰개성화 추세를 반전시키고 생태계를 연장하거나 회복시키고요.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진취적 기업가 정신을 권장하고 보상하며 제로 성장에 부합하는 경제이고 인간 고유의 선물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고 세계를 신성하게 다루는 새로운 물질주의를 장려하고 정치적 평등주의, 민중 권력을 지향하며 잃어버린 자연, 사회, 문화, 영적 자본의 영역을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지금 당장 그런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성한 경제학이라고 저자 아이젠슈타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평가입니다.
아이젠슈타인은 선물의 세계, 결핍의 세계를 대비시켰고 이자가 붙는 돈에 의해서 결국 결핍이라는 의식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공유 자원을 마구 개발하고 무료 서비스를 상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유료화되고 물질적 필요를 멀리 떨어진 낯선 사람에 의존하다 보니까 서로 단절감,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무한 성장은 물리적 세계 속에서 불가능하죠. 따라서 여기자 화폐로 성장 없는 번영을 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허구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이죠. 또 사회 환경 비용의 내부와 경제 통화의 지역화, 사회 배당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낭비하지 않고 재순환되는 경제, 사회적 배당금을 지불함으로써 싫지만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하는 불상사를 막자고 합니다. 선물 경제를 확산시켜 돈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친밀감을 느끼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타락한 돈을 회복시켜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자는 주장과 아이젠슈타인이 대안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과 대안들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소위 선물로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올바른 생계 수단을 일반인이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분리의 시대가 곧 끝났고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 화폐 시스템의 위력이 여전히 막강하며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말기 증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다소 오래 결핍, 분리, 착취에 기반한 현 화폐 시스템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탄탄한 인문학적 사고, 구체적 대안 제시 두 가지 점에서 아이젠슈타인의 신선한 경제학의 시대는 새로운 것에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독해 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신선한 경제학의 시대 3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